한민족에게 있어 호랑이는 친숙한 동물인데요. 공포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해악을 상징하는 동물로 한민족 하면 호랑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한반도를 호랑이로 비유할 만큼 한민족은 호랑이의 정신과 모습을 쏙 빼닮은 민족이죠. 이러한 사실은 외국도 잘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 디스커버리에 진흙탕에서 장난치고 있는 호랑이의 모습이 올라오자 세계인들이 하나같이 이를 가리켜 한국 모양이라고 얘기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전문 방송사 디스커버리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사진은 다름 아닌 호랑이의 사진이었는데요. 진흙탕 속에서 몸부림을 치며 일어나는 과정 중 디스커버리의 카메라가 그 모습을 포착한 것이죠. 그런데 상공에서 찍은 호랑이의 모습 본 외국인들은 그 밑에 하나같이 한국이라는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호랑이의 모습이 한반도의 모습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인데요. 한국 지도를 여기서 보게 되었다. 한국이 호랑이를 자신의 상징 동물로 삼은 것이 이해가 된다.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 호랑이가 곧 한국이다. 신기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한국에 호랑이가 많았던 걸 생각해보면 우연은 아니다. 한국인들만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심지어 서양인들도 생김새에 대해 감탄하며 한반도 지도 모양이 사실 호랑이의 모양과 흡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반응이었죠. 실제로 사진을 보다시피 오른쪽 발끝부터 경주를 기점으로 내려앉은 꼬리 그리고 평안도를 기점으로 튀어나온 발, 한반도 모양을 한 호랑이의 그림은 한국인이라면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대체 언제부터 한반도 지도가 호랑이를 닮았다는 인식이 생겨나게 된 걸까요? 원래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조선인들에게 있어 한반도는 중국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호소하는 노인의 모습을 닮은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중화 사상이 일반적이었던 조선 초기의 사상이 한반도 모양을 인식하는 데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죠. 그러나 이내 이러한 인식은 사라집니다. 임진왜란과 정묘호란을 거치며 차츰 자주적인 사고가 조선인들의 사고를 지배하면서 이런 인식이 사라진 건데요. 그러다가 일제시대 들어 많은 사람이 공분하게 된 토끼 그림이 등장하게 됩니다. 도쿄제국대학의 고토 분지로 교수가 한반도의 생김새를 마치 토끼와 같다고 묘사한 것인데요. 긴 귀를 가진 토끼가 대륙에 붙잡혀 들어 올린 느낌이라고 평가한 그의 주장에 많은 한국인들이 분개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중국에 굽실거렸던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며 한국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무시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죠. 이에 분노한 청년 최남선은 소년 잡지를 창간하면서 한반도 지도 형상 속에 호랑이를 집어넣게 됩니다. 지금의 호랑이 그림이 사실상 이때 생겨난 것이죠.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를 상징하는 이 그림은 금세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오랜 세월 호랑이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토끼보다 호랑이가 더 닮았다는 인식이 주를 이루게 된 건데요. 그 결과 지금의 호랑이 그림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 뇌리에 호랑이는 곧 한국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반도 지도가 호랑이랑 닮았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일찍이 단군 신화에서 곰과 호랑이가 등장한 것처럼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호랑이는 빼놓을 수 없는 동물이었는데요. 부리부리한 눈, 강인한 이빨, 그리고 오금을 저리게 하는 기운으로 보통 산군이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사는 호랑이는 여러 호랑이 계통 가운데 시베리아 계통에 속하는 호랑이로 남반구나 열대 지방에 사는 호랑이들과 달리 개체의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강인한 이빨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죠. 하루 80에서 100km를 이동하며 자기 구역을 순찰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호랑이는 산악지대의 거점을 잡아 그 주변에서 먹이를 구하는 습성을 지녔는데요. 한편 과거 대한민국은 전 국토의 70%가 산지인 탓에 호랑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기도 했었습니다. 험준한 산맥과 풍부한 먹잇감으로 인해 호랑이는 인간의 공격을 피해 오랜 기간 산에 자리 잡아 터줏대감처럼 그 지역을 장악했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도 보면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할 정도로 오랜 기간 한민족과 함께 한반도에 거주하며 공존해온 동물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사나운 성질과 강인한 모습 그리고 산악지대를 배경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던 탓에 호랑이는 종종 민가로 내려와 사람을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우는 아이 호랑이가 잡아간다는 속담처럼 호랑이는 실종 사건의 상당한 원인일 정도로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 두려운 대상이었죠. 하지만 조선시대 후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산지 깊숙한 곳까지 사람들이 개간을 하며 살게 되었고 호랑이는 살 곳을 점점 인간에게 빼앗겼는데요.
이로 인해 호랑이와 인간의 충돌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까지 내려와 사람을 물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밤마다 사라지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도 호랑이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죠. 차코갑사는 이런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전문적인 호랑이 사냥꾼을 호랑이 사냥에 나선 것이죠. 이들이 나선 덕분에 호랑이 개체수는 줄어들었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정부는 차코갑사 제도를 폐지하며 호랑이와의 공존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잔인한 일본인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호랑이 가죽이 귀하고 값비싼 것에 주목해 일본 귀족들은 아예 호랑이 사냥을 위한 자리를 마련, 대규모 인력을 이끌고 호랑이 토벌에 나섭니다. 명목은 한반도에 있는 해수 구축이었지만 실은 호랑이 가죽에 눈이 먼 일본인들의 침공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씨가 마를 정도로 사라졌죠. 그 결과 1921년 경북 경주 대덕산 기슭에서 잡힌 호랑이를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 더는 호랑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대다수는 총포에 의해 희생되었죠. 일각에서는 일제가 호랑이 사냥에 집중했던 이유는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는데요. 실제로 한반도에 거주했던 한민족들은 호랑이를 골치 아파했지만 동시에 신성한 존재로 숭배해왔기 때문입니다. 설화에서도 호랑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물론 악한 일을 저지른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존재로 호랑이가 등장해 악인을 물어간다는 일화도 있을 정도죠. 호랑이를 모시는 제사도 있을 만큼 우리 민족과 호랑이는 가까운 존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도전 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호랑이 정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호랑이는 우리 민족과 많이 닮아 있죠. 일제 입장에서는 그런 호랑이를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명목으로는 사람들을 해치는 맹수를 잡는다는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한민족의 기를 죽이고 호랑이를 멸절시켜 다시는 일제에 저항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던 건데요. 이렇듯 일제의 무자비한 사냥 때문에 더 이상 한반도에서는 호랑이를 볼 일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랑이가 다시 백두대간에 나타났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져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북한에서 호랑이를 봤다는 소식이 그것입니다. 북한에서 시베리아 호랑이의 실체를 봤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사라진 호랑이가 다시 한반도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죠. 한국 뉴스에서도 호랑이 목격담이 실리기도 했는데요. 2006년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에서 4명의 시민이 호랑이로 보이는 동물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목격담도 여러 존재할 만큼 일제로 인해 사라진 호랑이가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힘을 얻었죠. 일본을 뛰어넘을 정도로 국운이 상승한 덕분에 다시 호랑이가 한국으로 건너와 명맥을 이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용맹한 힘과 외부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는 호랑이의 모습을 꼭 빼닮은 우리 한국인들이 앞으로도 닥쳐올 위기들도 가뿐히 뛰어넘어 줄곧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